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비상교과서 2학년 1학기. 자, 5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고등어와 크레파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자서전인데요. 자서전이 어떠한 글인지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5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이라는 것은 작가 자신이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전기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기록이 바로 그것이 전기물인데요. 그것을 내가 쓰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쓰게 한 전기가 바로 자서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후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것이 자서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서전의 성격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성이 있죠. 그리고 그 인물이 살았던 역사, 나아가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과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글이다. 그리고 교훈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인물과 배경과 사건이 나타나는 문학성도 드러나며 서사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로 전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이연세 자신이겠죠? 나는 태어나자마자 큰 집에서 양자로 자랐다. 6.25 전쟁 통해 큰아버지께서 딸 둘만 남기고 돌아가셨으므로 작은 집 장남이 내가 양자로 간 것이다. 이게 이제 사후 양자 제도라는 건데요. 자, 먼저 6.25 전쟁 네모칸 쳤죠? 이것은 뭡니까?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시대적 상황,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말이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대를 이어야 한다는 당시 사회적 인식을 통해서 아들이 없는 큰아버지네 집에 양자로 가게 된 거죠. 그 사실은 할머니의 엄한 함구령으로 내가 다 클 때까지 아무도 내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나도 전혀 몰랐다. 젖을 떼자마자 아버지는 나를 큰어머니께 넘겨주며 이놈은 이제 죽이든 살리든 형수님 자식입니다 하고는 평생 동안 2번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만주사변으로, 이것도 시대적 배경이죠. 만주사변으로 할아버지를 잃은 할머니께서 27의 나이로 어린 아들 셋을 데리고 고향 울진으로 돌아간 것은 1931년이었다. 아버지는 그때 두 돌이 채 안 된 젖먹이였다. 할머니는 오로지 길쌈으로 어린 아들 셋을 키우셨다. 그러다가 전쟁통에 마지와 둘째를 잃고 막내인 아버지만 할머니 곁에 남게 되었다. 자, 이 시대적 상황이 어땠다라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2 아들을 잃은 할머니는 고향을 떠나 모래사장에 융단처럼 깔린 해당화가 유명한 흥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가족이라야 할머니와 홀로 된 큰어머님 그리고 큰집 누님 둘과 아버지 내외뿐이었는데 나까지 합해 7식구였다. 그래서 전쟁통에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 나가 큰집에서 양자로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전통이 나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 만주사변,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를 잃게 됐고 6.25 전쟁으로 인해 할머니가 2 아들을 잃게 되고 나가 큰 집에 양자로 가게 됐다. 그 당시의 관습인데 이것을 사후 양자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1930년대에서 5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 넘어가시죠. 자, 아버지는 흥해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때 흥해 산발이 하천 앞에는 몇 킬로미터가 좋게 넘는 자갈 땅이 있었다. 아버지는 할머니와 큰어머니를 설득하여 얼마 안 되는 큰집 논 절반을 팔아 그 땅을 사들여 개간을 시작했다. 그러나 개간을 했다고 해도 자갈 땅이기 마찬가지여서 호미로 땅을 파서 모를 심어야 할 지경이었다. 봄철에 아지랑이로 끝간데 없이 더욱 넓어 보이는 자갈 땅이 모두 내 땅이라는 넉넉한 마음과 가을에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온 가족이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겪은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밑줄 쳐볼까요? 온 가족이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겪은 고통. 왜요? 그만큼 개간하는데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러니까 뭡니까? 농사의 어려움이죠. 개간의 어려움. 농사를 그냥 짓는 게 아니죠.
땅에 있는 걸 다 골고루 갈아야 되고 돌 같은 거 다 버려야 되고 그죠? 자갈 땅이라 그랬잖아요. 자갈 땅이니까 이거 개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지금은 뭐 도구가 좋으니까 농기 같은 게 발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득한 내 기억의 끝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도 그 자갈 땅이 있다. 봄철 언덕에서 달래와 냉이를 캐다가 뱀을 보고 놀라 달아나시던 어머니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고 대문 앞 넓은 미나리광도 생각난다. 또 그의 여름 내내 이삭이 펼 때까지 개간한 농고랑에서 혼자 미꾸라지를 쫓던 5살 먹은 내 어린 모습도 있다. 할머니 얘기를 빌면 내가 사흘 동안 잡은 것을 모으면 온 식구가 함께 추어탕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긴 여름이 가고 들에 누런 물결이 일렁일 즈음에 우리 가족은 흥해에서 첫 추석을 맞았다. 그 시절에 개간이란 엄청난 모험이었던 까닭에 당연히 수학을 맞은 아버지의 감회는 남다른 것이었을 터였다. 그러나 그해 가을 사라오 태풍이 전국을 뒤덮였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했다 이 소리죠. 1959년 9월에 있었던 태풍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피해를 준 그 유명한 태풍입니다. 산발이 제방이 터지고 홍수가 몰고 온 자갈과 모래가 개간한 논을 원래대로 덮어버려서 나락을 한 톨도 수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라오 태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사를 망친 거죠. 자, 농사를 망친. 아버지는 밤새 황토물에 떠내려가는 논에서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한 톨의 나락이라도 건지려고 허우적대고 다녔으나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누나들과 나는 비바람에 떨어진 감을 주워 삭혀 먹으려고 신명나게 뛰어다녔다. 나와 누나들의 심정은 즐거움. 아버지는 어때요? 절망과 안타까운 거죠. 슬픔. 자, 우리 가족은 그의 겨울 내내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래도 아버지의 고집은 꺾이지 않아서 이듬해에도 나머지 큰 집 논을 팔아서 다시 그 땅을 개간했다. 그러나 자금이 모자라 지난해의 절반도 개간을 못한 터에 흉자까지 겹쳐 그의 겨울도 우리는 보리죽과 나물죽에 시달려야 했다. 또 농사를 망치게 됐죠. 몹시도 춥던 겨울 어느 날 나는 코올리게 동무들을 불러놓고 양지 바른 담벽에 집단으로 불을 피워 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낯가리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놀라서 달아났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버지가 떨어져 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로써 아버지하고 이제 뭐예요? 헤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있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자, 집 한 채와 낯가리가 불에 탔는데 그 모든 죄는 성냥을 들고 간 나에게 있었다. 그 일로 아버지는 농사를 포기하셔야 했다. 당신은 우리 집과 낯가리를 불난 집에 넘겨주고 경주로 이사를 했다. 내 나이 6살 되던 해였다. 화재는 아버지가 큰 집과 분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 그러나 내게는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였을 뿐이어서 어린 마음에 그것이 그다지 크게 서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 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울타리에 살던 자식을 영영 보낸다는 사실에 당신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내가 자식을 두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링크 한번 채워보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나와 아버지가 떨어져 살게 됐다. 사회적 상황과 그 영향. 사회적 상황은 사라오 태풍이 전국을 뒤덮었고 그 영향으로 아버지가 농사를 망쳤다. 나와 아버지가 떨어져 살게 된 과정. 태풍과 흉작으로 살림이 어려워졌는데 나가 뭐 했어요? 불장난으로, 그죠? 집 한 채와 낯가리를 모두 불에 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살던 집과 낯가리를 불난 집에 넘겨주고 경주로 이사하게 됐다. 관련한 지성어가 설상가상,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보죠.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나의 기억은 조각난 것들이다.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적에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던 일과 나무하는 데에 따라갔던 일, 그리고 아버지가 여름철에 옛날 방법으로 마당에서 아이스크림 만드시던 모습과 강에서 나를 무등 태우고 조개를 채집하시던 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나의 기억들이다.
아버지는 어쩌다 해질녘에 약주 한 잔에 얼큰해진 모습으로 찾아와서는 할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사는 걸 죄스러워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당신이 모시려고 해도 할머니께서는 완강하게 장손집에 기거할 것을 주장하셨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157쪽입니다. 할머니의 그 고집 한켠에는 어린 나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터이고 아버지가 그토록 자주 들르신 것도 실상은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셨을 것임이 이제야 헤아려진다. 아버지가 큰 집에 자주 들르신 이유는 뭐다? 나를 보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한 번도 나를 안아보지 않은 어머니와 어쩌다 내게 오는 아버지의 손길을 꺼리시던 할머니와 큰어머니의 아픈 가슴도 그때의 나에게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번은 식구들이 저녁상을 놓고 둘러앉았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일어나서 같이 드시기를 권하는 두 누님처럼 나도 아버지를 반겨 맞았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마는 모처럼 상에 오른 고등어의 정신이 팔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밥 먹는 데만 열중하였다. 철없는 행동이죠. 크게 화가 난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회초리를 들었고 나는 난생 처음으로 당하는 호대매에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작은아버지 집에 가 아버지도 아니면서 왜 때려? 할머니께서 바락바락 악을 쓰는 나를 감싸 안아서 당신의 매질은 겨우 끝났다. 저녁 시간에 나타나서 밥을 양껏 못 먹게 한 아버지를 원망한 철없는 아들을 뒤로하고 밥 한술 뜨지 않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신 당신의 심정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아버지는 큰어머니가 하시는 잡화점이 그럭저럭 장사가 되는 덕분에 큰 집에 준 자식이 새끼 밥이나마 배불리 먹는 것을 작은 위안으로 삼으며 가셨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건 이제 추측해보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을. 그 즈음 아버지는 경주역의 기차 수리 공장에 취직하셨다. 모처럼 으스대는 걸음걸이로 들어오셔서 첫 월급 봉투에서 할머니께 용돈을 내어드리고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던 것이 이제는 가장 그리운 모습으로 남아있다. 자, 아버지에 대한 가장 그리운 모습이죠. 6월도 중순으로 치다라. 매미소리가 들렸음직한 어느 날로 기억된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학교 수업은 건성이었을 뿐이고 수업을 끝내는 종이 울리기만 안달하며 기다렸다. 이틀 전에 모처럼 들러는 아버지에게 크레파스를 사야 한다고 졸랐더니 선뜻 돈을 주셨기 때문이다. 수업을 끝나기로 기다리는 이유는 왜요? 크레파스 사기 위해서, 그죠? 내가 직접 물건을 골라서 살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생긴 셈이다. 주머니에 돈을 넣고 나서는 길거리에는 정말 재미있어 보이는 만화가 있었고 유혹하는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죠. (1번) 서부 영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군것질거리가 풍부했다. 2번, 3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까요? 나는 그 유혹들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고 만화책을 보며 주머니에 가득한 과자를 몰래 하나씩 꺼내서 오도독 씹어먹는 맛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즐거움이었다. 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나가 한 일이에요. 배우 크레파스 사지 못했죠? 해가 뉘엿뉘엿진 다음에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워서 이미 저지른 일에 걱정하고 있는 사이 학교에 간 것이 생각났다. 아버지가 다시 오셔서 크레파스를 확인하시기 전에 큰어머니에게서 돈을 타서 사고 가능하면 아버지와 큰어머니에게 따로따로 보여드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아침이 되니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학교에 갔다. 그날 저녁 전쟁 놀이로 해가 지는 줄 모르고 놀다가 큰 누나에게 끌려가다시피 하여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나는 머리끝이 다 솟구쳤다. 왜 솟구쳤냐? 저녁상을 놓고 둘러앉은 가족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 것이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머리가 쑥겨섰다. 아버지가 이틀 연속 큰 집에 오시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 잔뜩 주눅들어 밥숟가락을 들은 내게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는 크레파스를 구경하고 싶다고 하셨다. 엉겁결에 나는 돈을 준다고 하시고는 그냥 가셨다고 둘러댔다. 나의 거짓말이죠? 맙소사, 정말이지. 그것은 기적이었다. 당신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다시 돈을 주신 것이다. 이튿날 나는 새로 받은 돈을 들고 바로 달려나가 크레파스를 샀다. 그러나 주머니에는 그 전에 쓰고 남긴 돈이 들어있었다. 교실에 앉아서도 손에 만져지는 동전의 감축에 정신을 팔고 있는데 느닷없이 작은 누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우리 교실에 뛰어 들어왔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거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 선생님이 급히 나를 부르셨다. 나는 작은 누나를 따라 마구 뛰었다. 소방서에서 12시를 알리는 점심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었다.
기차 수리 공장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마당이 가득 차 있었고 사무실 앞에 할머니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가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계셨다. 먼저 온 큰 누나가 울며 서 있었고 잇따라 작은 누나도 울음을 터뜨렸다. 사무실 안 귀퉁이에 두 동생이 무심히 흑장난에 열중하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누전사고였다. 전깃줄이 끊어져서 땅바닥에 깔린 것을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아서 생긴 사고였다. 흰 무명천을 들치고 본 아버지의 모습은 새카맣게 타있었다. 그것이 내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도 덩달아 눈물이 났지만 정말로 슬프진 않았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죽음을 알기에는 너무 어리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죽음을 알기엔 너무 어리기도 했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는 내게 작은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 없는 슬픔과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내 처지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작은 집 가족 한 명이 없어진다는 사실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멋쟁이처럼 웃고 찍은 아버지의 사진을 뒤로하고 시신은 불에 탔겠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그보다 보지 않았다는 편이 정확하다. 나는 할머니와 두 어머니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기어코 학교에 갔다. 죽어도 학교에 가야 한다고 장례식도 안 보고 간 어린 철부지를 두고 차마 돌아가신 이가 내 아버지라고 말해줄 수 없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온 내가 친척손에 끌려서 화장터로 갔을 때 이미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타담한 뼈 몇 조각과 재만 남았을 뿐이었다. 그때서야 내게도 슬픔이 다가왔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아버지와 나의 추억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얼마나 절망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냈는지, 아들 셋을 모두 잃은 할머니의 한숨과 통곡이 어떠했는지, 아버지의 죽음의 보상으로 방 안 가득 쌓인 쌀가마니를 보며 그 쌀을 날마다 한 줌씩 퍼내어 밥을 지으시던 30살의 어머니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철없던 내가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난이 늘 쫓아다녔다는 것과 그래서 서로 아끼고 결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더 결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소주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전사고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등어 크레파스에 담긴 의미와 역할, 어른이 된 나가 아버지에게 죄송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며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추억이다. 아버지 죽음에 대한 나의 심정, 죽음을 알기에는 너무 어렵고 아버지를 작은 아버지로 알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는 슬픔과 처지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이 크게 슬프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부분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등어 크레파스의 제목의 의미 다 나왔죠? 고등어 관련된 아버지와의 일화, 그리고 크레파스와 관련된 아버지와의 일화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